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금시대의 마지막 빛.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력을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사람. 전쟁터의 막사에서 별빛 아래 철학을 쓰던 황제. 로마 제국의 오현제 시대. 그 황금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모든 미덕을 갖추었고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황제의 갑옷 대신 한 인간의 영혼이 담긴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영상로. 그리스어로 타 이세아프돈. 자기 자신에게.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161년 봄, 로마의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양자였던 마르쿠스가 제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40. 그는 결코 혼자 권력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의붓 동생 루키우스 베루스를 공동 황제로 삼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2명의 아우구스투스, 2명의 황제. 왜 그랬을까요? 디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쿠스는 몸이 허약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에 바쳤다. 황제가 된 후에도 그는 부끄러움 없이 스승을 찾아갔다. 보이오티아의 철학자 섹스투스의 제자가 되었고 헤르모게네스의 수사학 강의에도 주저없이 참석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에 깊이 기울어 있었다. 스토아 철학. 그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사는 것. 마르쿠스의 스승들이 그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스승 루스티쿠스는 그에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그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강의록을 마르쿠스는 평생 그 책을 곁에 두었습니다. 반면 루키우스는 젊고 강건했으며 군사적 일에 더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자신의 딸 루킬라를 루키우스와 결혼시키고 그를 파르티아 전선으로 보냅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동방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파르티아의 왕 볼로게수스가 움직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엘레게이아라는 곳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을 그는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세베리아누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휘관까지 전멸이었죠. 기세를 탄 볼로게수스는 시리아의 도시들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루키우스 왕자는 안티오크에 도착해 대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 머물며 보급과 명령만을 맡기고 실제 전투는 카시우스라는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카시우스는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볼로게수스가 동맹군에게 버림받고 후퇴하자 그는 끝까지 추격해 셀레우키아를 불태우고 크테시폰의 왕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근과 역병이 군대를 덮쳤고 수많은 병사들이 시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이 역병은 후에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며 제국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이 승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디오는 의미심장한 한 줄을 남깁니다. 그의 지나친 행운은 그에게 아무런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는 후에 장인 마르쿠스에 대해 음모를 꾸몄다고 전해지며 어떠한 계획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도구로 세상을 떠났다. 공동 황제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루키우스가 떠난 후 마르쿠스는 카시우스에게 아시아 전체의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의 평생을 야만족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테르강, 우리가 도나우강이라 부르는 그 강가에서 이아지게스족과 마르코만니족과 그리고 또 다른 부족들과 판노니아를 거점으로 삼은 그의 막사에서 황제는 갑옷을 입은 채 펜을 들었습니다. 밤이면 별빛 아래 그는
자신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명상록이라 부르게 될 그 글을. 이 책은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를 위한 것도 후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쓴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제도 다 is have done.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들.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1권은 놀랍게도 감사의 목록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 명 한 명 적어내려갑니다. 할아버지 베루시에게서 나는 좋은 성품과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의 평판과 기억에서 나는 겸손과 남자다움을 배웠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경건함과 너그러움. 악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생각조차 멀리하는 법을, 그리고 부자들의 생활 방식에서 멀리 떨어진 검소한 삶을 배웠다. 르스티쿠스에게서 나는 내 성격이 교정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제가 자기를 가르친 이들에게 한 사람씩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끝, 마지막 권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너의 몫은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고 너의 영혼의 행복을 다른 이들의 영혼에 맡겨왔다.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랑고바르디족과 오비족 6,000명이 강을 건너왔을 때 딘덱스의 기병과 칸디두스의 보병이 그들을 완벽히 격퇴했습니다. 게르만족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까지 약탈하러 왔을 때 마르쿠스는 폼프이아누스와 페르티낙스를 보내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전장의 시체들 가운데서 로마 병사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갑옷을 입은 여전사들의 시신을. 야만족 여성들조차 무장을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 뒤에 병사들이 황제에게 포상금을 요구했을 때 마르쿠스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부모와 친지의 피에서 짜낸 것이다. 제국의 운명에 관해서는 오직 하늘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마르쿠스였습니다. 수많은 큰 전쟁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아첨에도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명상록을 펼치면 어디서나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죽음, 시간, 그리고 영원. 황제는 매일 자신에게 죽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모든 생각을 하라.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노세모리꾼은 죽으면 같은 처지에 놓인다. 둘 다 우주의 생식 원리로 돌아가거나 둘 다 원자로 흩어진다. 황제든 노예든 결국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명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조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너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침의 명상이라 불리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너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성이 아름답고 악의 본성이 추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조차 나와 같은 본성을 가졌고 같은 신성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형제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입을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마치 발과 손이 위와 아래의 눈꺼풀이 위와 아래의 이가 그러하듯이. 그러므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황제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 대비하여 분노 대신 이해로, 미움 대신 연민으로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나우 강가의 막사에서 별빛 아래 쓰여진 글들입니다.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단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콰디족과의 전쟁에서 로마군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야만족이 유리한 지형에서 그들을 포위했고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맞물려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자 야만족은 싸우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위와 갈증이 로마군을 죽일 것을.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 보초를 세우고 물을 구할 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태양은 타올랐고 병사들은 부상과 피로와 갈증에 쓰러져 갔습니다. 싸울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수많은 구름이 모여들었고 거대한 비가, 심해 개입이 아닐 수 없는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처음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빗물을 입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패를, 투구를 그릇 삼아 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시고 말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야만족이 다시 공격해왔을 때 그들은 마시면서 싸웠습니다. 부상자들은 투구로 흘러든 자신의 피와 빗물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격렬한 우박과 수많은 번개가 야만족의 진영에만 떨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물과 함께 살아나고 다른 한쪽은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비는 로마군에게는 생명이었지만 야만족에게는 마치 기름처럼 그들을 태우는 불길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디오는 어느 이집트 마법사 아르누피스가 비를 불러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승은 다릅니다. 마르쿠스의 군대 중에는 멜리테네 출신의 한 군단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기도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안에 그들로만 이루어진 한 군단이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들에게 기도하라 명했고 그들이 기도하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이후 그 군단은 천둥 군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이 보낸 비였든 마법이었든 우연이었든 그날 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추면 마르쿠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디오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변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했고 예심과 신문을 매우 길게 진행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엄정한 정의가 보장되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사건을 열하루, 열이틀씩 심리하기도 했다. 때로는 밤에도 법정을 열었다. 황제가 사소한 일 하나에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왜? 황제는 무엇이든 서둘러서는 안 된다. 가장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행동에 비난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영상록에도 같은 정신이 흐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모든 가벼움에서, 정념에서 비롯된 이성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위선에서, 자기애에서, 너에게 할당된 운명에 대한 불만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명령으로 병사들이 모인 뒤에도 한마디 못하고 물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그마저 늘 밤에만 먹었습니다. 낮에는 테리약이라는 약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가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이 그가 모든 병을 견디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허약한 몸으로 가장 강한 제국을 다스린 사람. 이아지게스족과의 전투 하나가 그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군이 도망치는 야만족을 추격했을 때 야만족은 얼어붙은 이스테르강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빙판 위에서 전투를 벌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얼음 위에서도 안전하게 달리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병사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틈없는 진을 짜고 사방의 적을 동시에 마주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방패를 내려놓고 한 발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적의 돌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적의 곡비를 잡고 어떤 이는 방패와 창대를 잡아 적을 끌어당겼습니다. 근접전이 벌어졌고 야만족은 자기들의 추진력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등으로 넘어진 자는 적을 끌어 자기 위로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뒤집었습니다. 마치 레슬링처럼. 얼굴로 넘어진 자는 이로 적을 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식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던 야만족은 그렇게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가장 큰 시련은 전쟁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카시우스, 그가 한때 가장 신뢰했던 장군, 동방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사람. 마르쿠스가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거짓 소문이 퍼졌을 때 카시우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신을 황제라 선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황후 파우스티나가 그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아들 콤모두스가 너무 어리고 단순해서 남편이 죽으면 권력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카시우스는 토로스 산맥 남쪽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처음엔 이 소식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동요하자 그는 그들을 모아놓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연설 중 하나를 했습니다. 동지들이여, 나는 분노를 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한탄하러 왔습니다. 어찌 하늘에 화를 내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하늘에 전쟁에 또 전쟁이라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전이라니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일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음모를 꾸몄고 나는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없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험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 불멸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나기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전쟁과 승리의 가장 큰 상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고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 우정을 저버린 자에게 친구로 남는 것, 신의를 깨트린 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날의 악에서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하고 내전조차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온 인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그의 명상록의 한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은 너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것이 마르쿠스였습니다. 운명은 마르쿠스에게서 그 상을 빼앗았습니다. 카시우스는 자기 부하 백부장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단 3개월 6일간의 황제 노릇 끝에 그의 머리가 마르쿠스에게 전해졌을 때 황제는 보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머리를 묻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카시우스를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그는 관대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고 투옥하지도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시우스의 문서함을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음모를 꾸민 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카시우스의 반란 무렵 황후 파우스티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통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디오는 그녀가 카시우스와의 공모를 들킬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마르쿠스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에 편지를 보내 카시우스에게 협력했던 그 누구도 처형되지 않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가 되리라는 듯이 내 통치 기간 동안 여러분 중 누구도 나의 표결로든 여러분의 표결로든 살해되는 일이 없기를. 만약 이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였습니다. 순수하고 탁월하며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것도 그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그에게 시키지 못했습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판노니아의 빈도보나에서 야만족과의 전쟁 한가운데서 디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 지역 전체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앓던 병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콤모두스에게 호의를 베풀려 했던 의사들의 손에 죽음의 순간 그는 아들 콩모두스를 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아들의 책임으로 보이지 않도록 암호를 묻는 군 호민관에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에게로 가시오. 나는 이미 저물고 있쇼. 그의 나이 58, 통치 19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에 남긴 말은 어쩌면 그의 묘비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이여, 너는 이 위대한 도시 우주의 시민이었다. 5년이든 50년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법 앞에서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렇다면 왜 너를 이 도시에서 폭군이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너를 이곳에 데려온 그 자연이 내보내는 것을 슬퍼하는가?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 배우를 무대에 올린 감독이 그를 내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5막 중 3막만 연기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3막이 전체 연극이다. 막이 언제 끝날지 결정하는 것은 너의 시작을 결정한 분이고 지금 너의 해체를 결정하는 분이다. 너는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 그러니 평온한 마음으로 떠나라. 너를 떠나보내는 분 또한 평온하시니. 디오는 마르쿠스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다른 모든 미덕에 더하여 그는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잘 다스렸다. 분명히 그는 많은 신체적 능력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약한 몸을 가장 큰 인매력을 가진 몸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인생 대부분을 그는 자선에 바쳤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삼갔고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잘못은, 특히 그의 아내의 잘못은 인내했고 조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 그는 58해 10달 22날을 살았다. 그중 상당 부분을 첫 안토니누스 황제의 보좌관으로 보냈고 자신은 19년 11일을 황제로서 다스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결같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로 가식 없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디오는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한 줄을 남깁니다. 난 한 가지만이 그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을 막았다.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아들을 키우고 교육시켰음에도 그는 아들에게서 끔찍하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 황금의 왕국에서 녹슨 쇠의 왕국으로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오현재의 시대, 로마의 황금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끝납니다. 그의 아들 콤모두스는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지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생전의 기념비도 거대한 건축물도 아닙니다. 전쟁터의 막사에서 별빛 아래 그가 자기 자신에게 썼던 짧은 문장들, 우리가 명상록이라 부르는 그 글들, 거기에는 황제도 정복자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선한 사람이더라고 속삭이던 한 사람이. 그는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장 약한 몸으로 가장 강한 정신을 길렀습니다. 그는 배신당했지만 용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원로원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조차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던 마지막 문장들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라. 너는 너의 짧은 노트도 옛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글도 노년을 위해 따로 두었던 발출문도 다시는 읽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서둘러 목표에 도달하라. 헛된 희망을 버리고
만약 네가 너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직 가능할 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철인 헌재, 로마의 마지막 황금빛, 그리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한 영혼. 오늘날에도 명상록은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원쟁터의 막사에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썼던 그 글들이 오늘 우리의 책상 위에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너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아들 코모두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황금의 제국이 철과 녹으로 추락한 날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